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지난번 시 콘테스트 했던 거 다 아시죠? 어떤 분은 다소 늦게 소식을 접해서 참여를 못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했던 분도 있고, 그때 제가 5월 말경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약속드렸죠? 대상 1분, 최우수상 1분, 그 다음에 우수상 3분, 그 다음에 장려상 5분, 입선 10분. 이렇게 뽑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죠? 기억나시죠? 드디어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발표에 앞서서 먼저 각각의 그 시상 내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먼저 대상 한 분에게는 제가 그분의 초고 시 한 편을 2회에 걸쳐서 무료 총평을 해드리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 최우수상 한 분에게는 제가 그분의 초고 시 한 편을 1회에 한해서 무료 총평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수상 3분께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가 발송해드리겠다 했고요. 장려상 5분께는 제가 쓴 요 메디컬 장편소설 헬로 나이팅게일 사인북을 한 권씩 보내드리겠다고 했죠. 재밌어요. 이거. 무지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장려상은 헬로 나이팅게일 5분께 한 권씩 보내드리고, 입선하신 10분에게는 제가 2019년인가요? 예, 2019년 요거예요, 요거. 청렴 컨텐츠 공모전. 제가 요거를 수기 장르를 제가 심사를 했거든요. 제가 수기를 심사했고, 시는 이승하 교수가 심사를 했고요. 수기는 제가 했고요. 요거 10권 여기 있죠? 예, 요 10권인데, 요거는 입선하신 분들한테 한 권씩 보내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첫 해라서 접수된 작품이 총 34편이 접수가 됐어요. 1인 1편씩 접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상 수상자는 34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되신 거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결코 적은 경쟁률은 아니에요. 예, 축하드려요. 축하 가득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최종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다른 이야기 좀 할 거예요. 예, 필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작품을 심사했던 그 후기예요, 후기. 여러분의 작품을 심사하면서 저는 다음에 4가지를 보고 놀랐어요. 4가지를 놀랬는데 그걸 지금 잠깐 이야기하고 발표할게요. 예. 첫째는 작품을 한 편씩만 접수하세요 그랬는데 어떤 분은 2편, 어떤 분은 3편 뭐 이렇게 내신 분들이 있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한 편씩만 해야죠. 공모 요강은 정확히 지켜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연습이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2편 또는 3편 접수하신 분들은 제가 그 중에 좀 나은 걸로 골라서 심사를 했고 나머지는 뺐어요. 다음에는 제가 한 편만 접수하세요. 그러면 한 편. 3편 접수하세요. 그러면 3편. 이렇게 지켜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또 이제 2번째 놀란 것은 뭐냐면 제목이 없는 작품들을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제목이 없이 이렇게 잘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작품에 이게 머리가 없어요. 이만큼만 잘려왔어요. 이만큼만. 얼굴이 없어요. 누군가가 그 시의 목을 잘라가지고 몸통만 보냈다고요. 머리는 어디 가고 목 아랫부분만 왔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의 시는 여러분의 자식 아닌가요? 시인은 또는 어떤 예술가나 누구나 마찬가지죠. 본인의 예술작품은 자식과 똑같을 건데
어떻게 본인의 자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없고 몸만 보낼까요? 안 돼요. 그러면 매우 끔찍한 상태로 온 거죠. 다음에는 제목들 반드시 쓰세요. 반드시 쓰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이름이 있듯이 작품도 제목이 있죠. 제목이 없이 접수를 하면 안 되죠. 제목이 같이 와야 되는 거죠. 제목이 없이 접수된 작품은 안타깝지만 제가 실격 처리를 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셋째,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청 양식에다 쓰고 시에는 개인정보를 넣지 마세요. 시만 제출하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 몇 분은 시에다가 이름이랑 딱 해갖고 넣어서 보냈어요. 여러분이 시중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공모전에도 그렇게 내면 실격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김명희 문학TV의 시 콘테스트, 시 공모전에 여러분을 제가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빨리 고쳐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에 이름 쓴 분들은 실격, 제목 없이 시를 보낸 작품도 실격 처리됐습니다. 다음에는 공모 요강대로 잘 접수하시기를 바랄게요. 처음이라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다 경험이에요. 경험 없이 얻어지는 게 없죠. 이렇게 이제 해마다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진짜 공모전에서는 이제 접수를 아주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미리미리 다양한 경험, 교훈을 얻으시라고 제가 공모전을 하는 거라 그랬죠. 내년에도 할 거예요. 내년에도 앞으로 매년 봄마다 김명희 문학TV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상대로 시 공모전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 준비하시면 되겠죠. 내년에는 3편 내세요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3편까지는 공들여서 잘 다듬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넷째, 놀란 거예요. 넷째, 실력이 어느 정도 다져진 평균 이상인 작품들이 몇 편 있었습니다. 비교적 잘 정립된 그런 시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실력이 이 정도 되는 분도 있구나. 그렇게 제가 놀랐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일이죠. 쉽게 예를 들자면 이번에 대상 한 분, 최우수상 뽑힌 분, 이분들의 작품은 지금 당장 일반 문예지 공모전에서 신인상 수상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도가 비교적 높은 작품들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이번에 저는 한국 문단 선배로서 아주 보람 있었고 기뻤습니다. 심사하면서. 이번 심사를 통해 느꼈던 그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제목이 없어서 놀랬다. 두 번째, 시에다 이름 쓰지 마세요 했는데 이름을 써서 놀랬다. 세 번째, 한 편만 보내세요 라는데 2편, 3편 보낸 거에서 놀랬고.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작품들이 있었다. 지금 당장 신인상 문예지 문학상 그런 공모전에 내서 당선이 돼도 손색이 없는 그 정도의 완성도가 비교적 탄탄한 작품들이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수상하시는 20명 모두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작품평을, 심사평을 최우수, 우수, 대상 그 3분야만 해드릴까? 장려상 5편, 입선 10편까지 다 해드릴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잘 쓰기 위해서 배우러 오셨는데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의 그 수상권에 든 분들의 작품만이라도 제가 좀 평을 해드려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테고요. 또 여러분이 이번에 접수를 못 하셨어도 김명희 시인님이 어떤 심사를 중점적으로 하시는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공모전이 제가 보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좀 걸려도 제가 모든 그 수상권에 든 분들의 작품을 대략 총평을 좀 해드리고 심사평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무지 바쁜데 정말 시간 없고 스케줄 빠듯하고 무척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도움 되시라고 제가 잠 좀 덜 자고 조금 더 뛰어다니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되시라고 힘들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평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다 모든 분 수상권에 든 분들 다. 그러니까 20명이죠. 20명.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1부, 2부로 나눌 거예요. 1부, 2부로 나눠서 오늘은 입선한 10분의 작품까지를 제가 심사평을 드리고 다음 2부 콘테스트 심사 결과 발표 2부 영상에서는 최우수 우수 대상에 대한 작품을 제가 또 심사평을 해드리고 또 거기에 또 덧붙여서 여러분께 드릴 만한 그런 정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김명희 문학TV 시 콘테스트 수상자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 모두 성명을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 영상이 오래도록 오픈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업로드 돼서 또 어떤 분들은 공유도 해갈 테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공유가. 저희 이 김명희 문학TV는 태국, 미국까지 갑니다. 많이 봅니다. 그쪽에서도. 교포들이. 호주에서도 보고 또 뉴질랜드에서도 보죠. 우리 교포분들이 타국에서 우리 언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시들도 쓰시고 하는데 배울 만한 데가 없나 봐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많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함을 말씀드리면 상관은 없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나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게 싫은데요. 그러실 수도 있죠. 다 다양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은 안 드리려고. 그래서 수상자 이름 대신에 작품에 쓰인 소재와 수상자의 전화번호 맨 끝에 4자리만 불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죠. 나네? 나구나! 알잖아요. 그렇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입선 10분 수상자들을 호명하고 각 작품에서 느낀 제 의견을 덧붙여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심사 의견의 기준은 다양한 문학 공모전에서 살아남는 시쓰기가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다양한 문학 공모전에서 살아남는 시 쓰기가 기준이에요. 심사의 기준. 아시겠죠? 세상의 모든 시가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공모전에 도전할 작품들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 수백 대 1, 수천 대 1 공모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를 써야 된다면 그냥 술술 그냥 읽히고 별 큰 특징 없이 내용도 쉽고 단순하고 이런 것이 경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길 수 없죠. 뭔가가 튀어도 튀고 나아도 나아야 뽑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심사평을 드리는 것은 공모전에서 살아남는 시쓰기가 기준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적 대상을 향해서 접근법이 달라질 테고 일반 쉬운 수준 낮은 대중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를 끝까지 안으로 모아가기 위해서 집중력과 남과 다른 어떤 시적 서사 구축법과 디테일한 묘사, 표현의 치열함, 일반 대중시와는 매우 많은 차이를 가질 거예요.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모전을 자꾸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공모전을 자꾸 해보시면 시가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문장들이. 그러면 훨씬 수준이 높고 모던하고 세련된 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긴장 풀리고 그냥 시중에 내가 좋아서 그냥 대충 써서 내놓고 아무도 안 읽어주면 왜 해요, 그걸.
갈수록 독자들도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의견은 바로 공모전 도전작을 기준으로 놓고 드리는 평이에요. 여러분의 시가 좀 더 눈에 띄고 언어 표현이 고차적이고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번에 한 단계 더 고차적으로 짚어드리는 거예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입선하신 10분부터 발표합니다. 접수하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접수 안 하신 분도 내가 접수했다 생각하시고 어떤 심사평이 나오는가 그런 거를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입선 첫 번째, 10분 중에 첫 번째, 시의 소재는 성묘예요. 수상자 번호 끝자리는 6740번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이 시에서 마을길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반복해요. 이거는 불필요한 반복이에요. 거슬려요. 이거는 만약에 이 시를 쓴 분이 저 반복법으로 쓴 건데요. 그렇다 해도 이거는 실패한 반복법이에요. 반복법을 할 때는 반복법은 이건 의도적으로 반복법을 썼구나 라고 생각하게 느낌이 확 와요. 확 오고 반복이 되면서 거기에서 색다른 맛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번 경우는 만약에 의도적으로 반복했다면 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반복 안 하는 거예요. 마을길이라는 말을 차라리 2번 겹칠 게 아니라 새로운 언어로 교체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를 보면은 이것이 반복법이 갖는 리듬의 장점을 살리려고 한 건가 아닌 건가, 이것이 또 다른 다양한 대체어를 찾지 못해서 그냥 마지못해 또 한 번 쓴 건가 다 나와요. 또한 시적 진술이 대부분 다 평면적이에요. 입선 첫 번째 분. 그리고 울림이나 묘사의 깊이가 너무 없어요. 시가 전반적으로 날것 상태예요. 발효가 덜 됐고 덜 걸러졌어요. 그리고 시적으로 덜 무르익었어요. 더 무르익어야 돼요. 시를 시답게 만드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잖아요. 시는 왜 시인가? 제가 영상 촬영한 거 있죠? 왜 시이고 왜 시가 아닌가? 꼭 한번 찾아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런 다양한 장치들을 시에서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입선 첫 번째 수상자님 6740번님은 시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 장치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시가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 입선 두 번째, 시의 소재는 아버지예요. 번호 끝자리는 8354번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자, 아쉬운 점. 잘만 다뤘다면, 이 소재를 잘만 다뤘다면 제법 쓸만한 시가 될 좋은 소재였어요. 그런데 아직 시가 아니라 수필에 가까워요. 시적 긴장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압축이나 함축된 것도 거의 없고, 입체적 묘사,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입체적 묘사도 없었고, 참신하고 색다른 표현 없었고, 감각적인 이미지나 또 다른 새로운 테크닉 없습니다. 시를 시다운 용모가 되게 하려면 다양한 수사법과 여러 감각적인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시 안에서 응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시의 깊이나 울림의 점성을 만들지 못해서 수필에 매우 가까워요. 산문시도 아니에요. 수필에 가깝다는 거예요. 제가 올린 2부 총정리 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들어보시고, 아, 내가 부족한 게 이거구나. 그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작품을 다시 한번 고쳐보세요. 고치면 더 나아지는 작품이 될 거예요. 입선 세 번째 분, 시의 소재는 김장과 아내였어요. 수상자 번호 끝자리 9581번님. 축하드립니다. 이 9581번님의 시의 아쉬운 점은 아내의 김장을 관찰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시가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입선하신 분들의 특성이에요. 거의 시가 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일기에 그쳤어요. 입선에 든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일기로 썼거나 수필 쪽에서 썼어요. 시에 근접하지 못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영탄법 멀리하세요. 시는 감정의 분출이, 감정의 남발이 아니에요. 함축이잖아요. 함축, 압축, 긴장감. 다 감정을 폭로하고 분출하고 범람하는 게 아니에요, 시는. 아셨죠? 그리고 서리법은 과거에는 많이들 썼는데 최근 시에서는 거의 안 써요. 영탄법이나 서리법. 서리법은 자칫 시에 쓰인 문장이 겉늙게 망가뜨려요.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시를 써놓고 시를 망가뜨린다고요. 겉늙게, 촌스럽게, 옛날 올드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에서 마침표 찍지 마세요. 이거는 958하나님 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결어미마다 다 마침표 점을 찍어 놓으면요 엄청 시가 지저분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작품은 마침표를 다 찍고 한 작품은 안 찍고 해보세요. 딱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울림이나 그 뛰어난 예술적 그런 감동적인 문장들이 묻혀버려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모두 지우세요. 시가 시다워지려면 시의 수사법이 필수예요. 제가 수사법 다 설명했죠. 다양한 수사법. 그리고 거기서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뭐뭐뭐뭐는 최근에는 시에서 잘 안 쓰는 상황이다. 이유는 이거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제 영상 강의 중에서 시적 묘사와 수사법, 묘사시와 진술시의 차이점, 왜 시이고 왜 시가 아닌가, 시와 시가 아닌 것의 차이, 그리고 흔한 대상을 낯설게, 참신하게, 세련되게 표현하는 법, 제가 다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영상을 열심히 들으셨고 봤을 텐데 어떻게 시를 쓸 때는 그거가 안 들어갈까요? 다시 여러 번 듣고 문장을 직접 쓰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첫 회 하는 거니까. 입선 4번째. 시의 소재는 막걸리예요. 수상자 번호 끝자리는 2585번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 시의 아쉬운 점은 시 공모전에는 시에만 충실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2585번님. 시 공모전에는 시만 내는 거예요. 시만. 소설 공모전에는 소설만 내는 거고. 공모 요강을 벗어난 장문의 글은 본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격 처리를 해드릴까 하다가 에이 이게 무슨 뭐 그렇게까지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주는 느낌이 우리 2585번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귀담아 들으세요. 다른 분들도 아마 이렇게 할 분들 또 있어요.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목이 주는 느낌이 매우 너무 진부하고 올드해요. 제목이 뭐냐? 땡땡땡 연가. 이런 제목은요. 과거에 1960년대, 60, 70년대 등장했던 노래 제목, 시 제목 이런 거죠. 요즘엔 그렇게 안 써요. 여러분이 최근에 나오는 시들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시를 쓰시려면. 해묵은 제목이에요. 최근에 문학상이나 공모전 수상작들이 어떤 제목들을 짓는지 관찰하세요. 이분은 시조를 내셨어요. 시조의 전통이 과거에서 왔다 해도 현대의 시조는 굉장히 모던하고 많이 진화했고 지금도 진화 중이에요. 여러분이 고정관념, 그 상식을 좀 깨셔야 돼요. 시조는 옛날 시기여야 되나요? 아닙니다. 요즘에 나오는 시조들이 얼마나 멋있고 세련되고 맛깔스러운지 보셔야 됩니다. 정말 멋있어요. 최근에 시조들이 어디까지 진출했는지 2585번님 관심 좀 가지시고 지금부터 관심 가지시면 돼요. 괜찮아요. 지금의 이분의 시조가 얼마나 올드하고 표현법에서 너무나 뒤떨어졌는지 좀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달라져요. 2585번님이 시조를 쓰실 거면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가실 거면 많이 최근에 나오는 신춘문예 시조 많이 읽으세요.
옛날 거 읽지 마시고요. 그리고 등단한 사람들, 그 등단한 문예지나 등단한 곳이 별로 공신력 없는 데서 등단한 분들의 시조를 읽으시면 안 돼요. 정말 수준이 빼어난 우수한 작품들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갈 길이 멀어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 제가 권해드릴게요. 책 만드는 집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책 만드는 집이라는 출판사. 2585번님도 요거 꼭 적어두셨다가 이 시집을 꼭, 시조집이에요, 시조집. 꼭 사서 5번은 읽으셔야 돼요. 전체를. 예, 5번을 읽으시고 그 시인이 이렇게 시조를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표현하는구나. 여기까지 가 있구나. 이거를 절절히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나도 시조에 관심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거 메모했다가 꼭 사서 보세요. 책 만드는 집이라는 출판사에서 펴낸 건데 바깥의 마중이에요. 바깥의 마중이라는 박보경 시인. 박보경 시인의 시조집 바깥의 마중. 꼭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시조에서 새로운 것을 볼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이 거듭나야 돼요. 시조는 올드하거나 고루한 표현들이 쓰이는 것이 시조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시조집 바깥의 마중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시조에 대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그 올드한 고정관념의 틀을 많이 벗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입선 5번째 시의 소재는 쪽파예요. 쪽파. 수상자 번호 끝자리는 1198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의 아쉬운 점, 시적 긴장감이 없어요. 이번에 접수 안 하신 분도 내 문제다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꼭 보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을 영상을 들으시면서 선생님 여러분들의 시를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보셔서 여러분들 시도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그거 다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좋잖아요. 제 영상에 없는 게 없는데 맞춤식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상 다시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구독자님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1198번님. 그 시를 펼쳐놓고요. 그 시에 과연 시적수사법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시적수사법 얼마나 들어갔는가? 줄을 한번 쳐보세요. 냉정하게 내가 쓴 시에. 다른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빨리 여러분 최근에 쓴 시 한 편 빨리 갖고 와보세요. 보고 시적수사법, 감각적 이미지 그게 뭔데요? 영상 찾아보세요.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그게 정말 있는가 내 시에. 다 찾아서 밑을 그어보셔야 돼요.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시라고 쓰시지만 수필이나 일기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냉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시를 썼다고 썼는데 그동안 내가 쓴 것들이 다 수필이나 일기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고치세요. 늦지 않았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5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썼는데 누가 이런 얘기 안 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얘기해드리잖아요. 반드시 지금 최근에 본인이 쓴 거를 갖다 놓고 밑줄 쳐봐요. 시적수사법이 들어간 게 어딘가. 없다? 다시 쓰세요. 지금부터 다시 배우세요. 그리고 제 영상 강의 중에서 묘사시와 진술시의 차이점 1198번님 특히 묘사시와 진술시의 차이점 그리고 왜 시이고 왜 시가 아닌가 흔한 대상들을 낯설고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 21세기 시의 트렌드 영상 강의 다 찾아서 다시 보세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1198번님한테.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마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 수준이.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들으세요. 밑줄 치면서 들으세요. 분석하면서 들으세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귀로만 이러고 듣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제 영상 강의를 들을 때는요. 여러분 시를 앞에 놓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다 대조하면서 정말 낱낱이 찾아가면서 깨닫고 아닌 거는 개선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다른 그 어떤 강의 다니면서 들을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있으니까. 거기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것도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몽롱하게 들으시면 그건 아무 공부 안 됩니다. 여러분 시를 놓고 직접 체크하면서 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입선 6번째 분 시의 소재는 광덕사입니다. 수상자 번호 끝자리는
8678번님 축하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제목에서 느껴지는 강한 개성이나 흡입력이 없어요. 시적 진술 속에다 광덕사와 호두의 연관성을, 그 특성을 유기적으로 녹여내지 못했어요. 겨우 그냥 끌어다가 놓은 거예요. 아주 유기적으로 부드럽게 서로 사륵처럼 점성이 있어서 울림이나 서사가 맞물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과 5년을 보면 뇌가 2번 나와요. 여러분 아마 호두 그러니까 뇌를 연상하셨을 건데, 호두의 보조관념을 뇌에서 한 벌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어요. 호두 모양 보면 뇌와 유사하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아, 그건 정말 싱겁잖아요. 거기서 더 나가야죠. 호두가 뇌를 닮았다는 이 연관성은 제가 썼네요. 여기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그러면 시인이라면 거기에서 더 나가야죠. 새로운 세계가 내가 발견해야 이 시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호두와 뇌 이상 연관성을 못 찾았다? 그러면 이 시를 지금 쓸 때가 아니죠. 뭘 하셔야 될 때다? 발효시키고 관찰하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해야죠. 새로운 발견. 이 시 광덕사가 탄생할 명분이 그래야 생기는 거죠. 호두는 뇌, 뇌는 호두. 그 연관성은 이미 아는 얘기인데 그걸 쓰기 위해서 시를 쓴다? 다 아는 얘기를? 그건 안 돼요. 더 나가셔야 돼요. 더 나가서 우리가 못 본 호두와 뇌의 연관성에서 일반 대중이 못 본 것을 우리 8678번님이 찾아내시고 새로운 영토, 새로운 세계를 찾아내시고 나야 그 시가 나올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입선 7번째 분, 시의 소재는 설날이에요. 번호, 수상자 번호 끝자리는 6925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의 아쉬운 점은 제목에 매력이 없어요. 제목에 매력이 없고 독자를 제목이 싹 이렇게 유혹하지 못해요. 시에서는 우리 6925번님도 문장 종결함에 맞춤표를 찍으셨어요. 찍지 마세요. 또한 과거 설날의 정치가 누구나 느꼈던 천편일률적이고 흔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8678번님도 말씀드렸죠. 아무도 보지 못한 호두와 뇌와 광덕사를 이야기해야 된다. 6925번님도 마찬가지예요. 설날 이야기를 해도 다 누구나 하는 거를 또 써요? 다 하는 이야기를 시에다 쓰면 누가 그걸 읽어요, 누가. 좋은 얘기도 잔소리인데 반복하면 안 돼요. 흔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흔한 이야기 일부 가져오는 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시는 A는 B다를 넘어서 C가 되게 하는 것이다. A는 B다? 그것까지 모두가 썼어요. 근데 남들 다 쓴 시 A는 B야. 그걸 나도 A는 B라고 또 써요? 그걸 누가 읽어주죠, 과연? 내가 쓴 거를? 이미 단물 다 빠진 이야기를? 의미 없어요, 그건. 자, 그러면 6925번님이 설날이라는 소재로 시를 쓴다. 그러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3분의 1 정도는 모두가 할 수 있는 설날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은 나가야죠. 한 단계 더. 어떻게 나가요? 6925번님만의 새로운 설날에 대한 서사를 구축해 나가야죠. 그래야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읽었던 명절시와는 너무나 다르다. 어떻게 명절시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지? 이걸 끌어내는 것이 여러분이 시를 쓸 이유인 거예요. 남들이 한 얘기를 또 하기 위해서 시를 쓴다? 그 종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왜 종이를 낭비하죠? 새로운 걸 써야 돼요, 새로운 거. 시 쓰기는 아무도 보지 못한 세계를 발굴하는 게 시쓰기예요. 그러면 설날이란 소재로 쓴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 내가 모르는 설날이라는 소재로 쓴 시 발표된 것들이 뭐가 있나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설날에 대한 시를 쓰신 6925번님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과거 시인들이 우려먹은 빤한 이야기를 이제 와서 뒤따라서 다시 또 쓴다? 게임은 이미 끝났는데요. 어떤 시를 쓰시든지 내가 시를 쓸 때는 이건 구독자분들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그동안은 그랬다 쳐도 모르셨으니까 누구나 처음에 모를 수 있어요.
모르셨다 쳐도 오늘부터는 이제 아셨죠?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셨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시를 쓸 때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그 흔함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끌어내야 돼요. 끌어낼 수 있을 때가 그 시를 써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그 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남 한 말 또 하려고 그 시를 쓴다?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써서 그거 어디다 써요? 쓸 데가 없어요. 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그 시를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찾으세요. 그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썼을 때 그 작품이 세상에 나가서 이슈가 되고 회자되고 시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를 쓰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남들이 찾지 못한 세계를 보여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 혼동하는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점점 잊혀져가는 그 순우리말 있죠. 순수우리말, 순우리말. 그 순우리말, 근데 많이 쓰지 않는 말들이죠. 많이 잊혀져 가고 있죠. 그 순우리말을 시에다가 많이 담으면 그 시의 정치가 남달리 살아나거나 한껏 다른 시보다 풍성한 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새롭지 않을까? 그리고 잊혀져가는 우리말을 아껴야 되니까 시에서 자꾸 좀 사용해보자. 그런 의도 아름답죠. 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쓰시고 싶은 분들은 쓰세요. 쓰시는데 나중에 시집 낼 때 넣는 거 외에는 그 순우리말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말, 지금은 쓰지 않아서 알지도 못하는 우리말을 시에다가 뭐 4-5개씩 막 군데군데 집어넣어서 쓰면 그럭저럭 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말을 우리가 더욱 아끼고 자주 애용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네, 맞는데 시에서 너무 많이 그것만 가져다가 쓰게 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요. 시인이 젊은 층 독자와의 불통을 자처하는 거예요. 자살골이 돼요. 자살골. 그래서 적당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등단하시고 나서 순우리말 기획 시집을 따로 쓰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또는 6925번님이 지금은 그건 아꼈다가 나중에 등단한 후에 기획 시집으로 따로 쓰시고 지금은 조금 참으시고 본질에 충실하시는 게 좋아요. 본질. 시적 묘사를 내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낯설게 하고 새로운 걸 찾아내고 이런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순우리말들은 어디로 안 가요. 여러분의 그릇을 견고하게 아름답게 만들고 키우는 게 지금 우선인 거죠. 그 담을 거는 어디 안 가니까요. 오히려 젊은 층들은 알지도 못하고 밑에 주석 붙여놔도 이해는 하죠.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이해는 하지만 그 문장이 들어간, 그 단어가 들어간 그 문장이 이들에게, 신세대 독자들에게 감정을 살려줄까요? 아무 감정이 안 가요. 전달이 안 돼요.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 말이고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인데 순우리말이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시적인 그 그릇이 아직 형성도 안 돼서 시적 기교나 시적인 가장 탄성적인 탄력적인 그런 문장 구축도 안 됐는데 그것까지 집어넣는다. 이건 불통을 자처하고 자살골 놓는 거예요. 자, 입선 8번째. 시의 소재는 고통과 인내예요. 수상자 번호 끝자리는 0444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쉬운 점. 제목부터가 고통은 나를 키웠다 예요. 제목 하나만 봐도 제 시창작 영상 강의를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바뀌셔야 되는지 보여주죠. 영상 강의 많이 들으신 분은 제목 고통은 나를 키웠다 딱 듣는 순간에 느낌이 오죠. 이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그래요. 저도 그랬고. 이제 그래도 다행이죠. 왜냐? 김영희 문학TV에 0444번님이 필요한 섭취해야 될 시창작 이론, 실전, 특강 다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시 전체 중에서 7년이 그나마 나왔어요. 7년. 그나마 7년마저도
짧은 그 사행 속에 파도가 2번이나 나와요. 파도라는 낱말이. 문장도 짧은 데다가 파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반복법 아니에요. 파도를 시 한 편에서 한 번 썼으면 그 다음 파도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파도를 연상시킬 또 다른 보조관념을 찾아서 바꾸셔야죠. 그래야 시가 밋밋함을 벗어나고 지루함을 이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독자가 끝까지 읽고, 그죠? 그만큼 시를 쓰니가 다양한 고민과 시도를 하지 않았거나 했는데 잘 안 됐거나 또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안일한 자세로 성급히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 전체에서 다양한 시적 장치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시적 장치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그러니까 2018년 정도까지, 올해부터 2018년 이내에 나온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0444번님, 최근에 나오는 신춘문예 당선작들 모두 찾아서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세요. 눈으로 말고 소리 내서 줄줄 국어책 읽듯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제목을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아셨죠? 중요해요, 이거. 입선 9번째. 시의 소재는 공양과 나눔이에요. 수상자 번호 끝자리는 0577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제목 짓는 연습 매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근 수상작들 모조리 찾아보세요. 아까 044번님하고 같아요, 이분도. 최근 수상작들 모조리 찾아보시고 그들이 시의 제목을 어떻게 짓는가, 명사형으로 짓는가, 서술형으로 짓는가, 지시형으로 짓는가, 그렇게 졌을 때 내게 느낌이 어떻게 오든가, 매력이 있든가 없든가, 내가 본받을 게 뭔가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저의 영상 강의 중에서 제목의 중요성, 제목을 잘 짓는 법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서 다시 들어보시고 이 시 제목도 한번 고쳐보세요. 그리고 시는 0577번님,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구독자 여러분, 시는요 정의를 내리는 문학이 아닙니다. 시는 정의를 내리는 문학이 아니에요. 또 시는 캠페인 용어도 아니에요. 시는 캠페인 용어가 아닙니다. 또 어떤 구호나 표어처럼 쓰는 게 아니에요, 시가. 독자에게 어떤 뭔가를 강요해서도 안 돼요. 자, 기증의 중요성을 독자에게 전달하려면 간접적인 서사의 구축을 통해서 에둘러서 말해야 돼요. 기증이라는 것을, 단어를 낱말조차 전혀 안 쓰고 기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에서 기증은 좋은 것이야, 우리 모두 기증합시다, 이렇게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에둘러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또 기증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음에도 독자가 그래 맞아, 나도 기증을 많이 하는 삶을 더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려면 어떤 문장을 써야 될까, 그걸 고민해야죠. 그게 시쓰기죠. 간접적인 서세의 구축을 통해서 에둘러 전달하는 거. 그 시를 다 읽고 기증이라는 단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도 그 시를 다 읽고 뭔가 나도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고 깨닫도록 간접적인 의미, 간접적인 이야기를 시적으로 우회해서 들려주는 거죠. 그게 시죠. 예. 그게 시입니다. 세상 밝음 줄어가자, 세상 밝음 줄어가자, 이런 문장을 쓰셨는데 안 돼요, 이런 거. 마치 뭐 표어 같고 웅변 같고 캠페인 문장 같고, 이렇게 되면요 다 오픈해서 액면이 다 노출됐죠. 내가 이 시를 쓴 이유 뭐예요? 세상에게 밝은 걸 많이 기증하러 가자고 쓴 거라는 거죠. 이렇게 다 들키면 시가 아니잖아요. 시는 함축이고 에둘러 말하기고 압축인데 다 입을 벌렸잖아요. 문장이. 안 되죠, 그럼. 이 시를 쓰게 된 목적과 의도와 시인의 미천이 겉으로 다 드러났고, 그러면 이미 시가 아니죠. 독자가 감상하고 맨 처음에는 이게 뭔 얘기인가 차라리 모르더라도 그게 나아요. 그래서 2번, 3번 읽으면 읽을수록에 안개가 걷히고 윤곽이 드러나면서
우와, 이게 그 의미였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차라리 진짜 좋은 시죠. 딱 한 번 확 읽고, 기증하라는 거구나. 이웃과 나누면서 살라고. 그러면 그 독자는 그 시 이제 안 읽죠. 다 끝났죠. 바쁜 세상에 이미 한 번에 이해 다 된 시를 두 번, 세 번 읽을까요? 안 읽죠. 독자가 감상하고 육포처럼 씹으면 씹을수록에 계속 새로운 즙이 막 나와야 돼요. 문장에서. 다양한 의미가 돼야 되고. 그래서 독자가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에 그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시가 문장이 이렇게 다 액면이 노출돼 버리면 독자가 반복해서 곱씹고 육즙이 나오도록 씹고 읽고 느끼는 그 즐거움을 시인이 빼앗는 게 되죠. 빼앗아 버린 거죠. 그런 거는 주의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중립, 중용의 화법. 이건 뭐 제가 많이 했죠. 영상 찾아서 읽어보세요. 중용의 화법. 또한 시는, 이거는 0577번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시는 도덕 교과서일 의무가 없어요. 시는 도덕 교과서일 의무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이 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작품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랄게요. 또한 관념어와 구체어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세요. 관념어가 뭐고 구체어가 뭐고 현재 21세기에는 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에 쓰인 관념어들이 심각하게 많아요. 관념어가 뭐냐면 손으로 만질 수도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해요. 그걸 가리키는 말인데, 주로 형체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이미 오래도록, 너무 오래도록 쓰이면서 그 의미가 아주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낱말이 새로운 상상력을 주지 못해요. 하나의 아주 거대한 기호가 돼버렸어요. 상징이 돼버렸어요. 감성이나 새로운 의미가 개입이 어려워요. 그게 안 되는 낱말들이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것이 갖는 기호가 고착화돼 버려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관념어라고 그래요. 그런 관념어들은 시에 들어가면 시가 다 아주 올드해지고 망쳐집니다. 그 관념어들이 어떤 거냐? 대략 공양. 심청이 공양미 삼백석 이야기하죠. 또 절에서 공양한다 그러죠. 공양. 그 공양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심청이 공양미 할 때 공양. 절에서 공양하다 할 때 공양. 슬픔, 공양. 이렇게 물건처럼 만질 수 있던가요? 이렇게 눈에 빨강, 여긴 빨강이고 여긴 동그랗게 바퀴가 달렸네. 슬픔, 공양, 형체가 있나요? 없죠. 그리고 은혜, 울음, 자비, 찬양, 동무, 밝음, 이승, 삼신할미. 어때요? 삼신할머니 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삼신할미 하면 뭐가 떠오르죠? 산모, 신생아, 그다음 무속, 미신. 나갈 곳이 없어요. 이런 언어들은. 밝다, 은혜롭다, 자비 베풀다, 찬양하다. 이거는 0577번님 뿐만이 아니죠. 다 여러분이 해당될 거예요. 형체가 없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시 안 써줄 때 가장 쉽게 갖다 쓰는 문장들이에요. 이게 단어들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가 너도 나도 너무나 닳고 닳도록 썼기 때문에 익숙하게 여러분 뇌리에서 나오죠. 쉽게 나오죠. 쉽게 나오는 대신에, 쉽게 나오는 건 좋은데 그런 것을 시에 썼을 때 독자들이 눈여겨 읽느냐? 안 읽는다는 거죠. 왜? 그분들도 다 아는 걸. 아주 닳고 닳도록 써먹는 단어들인데. 자, 그럼 반대로 구체어. 여러분이 구체어를 시에 쓰려고 해야 돼요. 계속. 힘드시더라도 구체어. 아, 맞아. 구체어 찾으라 했지. 구체적으로 쓰라 했지.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구체어란 손으로 그 형체를 만질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형체를 만질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손으로 그 형체를 만질 수 있고 눈을 볼 수 있는 개념들을 갖고 있는 낱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구체적이다 또는 물질적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요? 산, 나무, 서리빨, 나뭇잎, 거들피리, 담장, 연필, 필통, 노끈, 기왓장, 열쇠, 나팔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시에서 최대한 다양한 것들을 찾아서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롭다, 찬양한다 뭐 이런 거는 그 시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절대로. 망치면 망치지.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입선 10번째. 수상자번. 시의 소재는 봄볕. 수상자 번호 끝자리는 1706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쉬운 점. 위에서 지적한 분들 것과 다 해당돼요. 우리 1706번 님도. 겨울이 가고 봄볕이 깃드는 세상을 표현했는데 봄이면 누구나 느끼는 아무 데서나 모두가 신물나게 보는 그 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 그 시인만이 해마다 오는 봄인데 왜 나는 못 봤을까 이것을? 그런 것, 그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죠. 그 시인만이 발견한 세상, 발견한 대상, 발견한 어떤 것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그 시가 세상에 나올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면 좀 발전하실 거예요. 시는 여러분 다 해당돼요. 오늘 이후로, 오늘 이전 거는 다 그냥 그렇다 치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어떤 시든 써야 될 때는 그 시가 새롭든지 기발하든지 또는 이야 참신하든지 또는 아주 재치 있든지 아니면 문체나 어법이 새롭든지 지금까지 못 본 새롭든지 그 뭐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타인의 기성 시인이든 뭐 아마추어든 누가 쓴 거보다 하나라도 달라야 눈에 띄어야 공모전에서 살아남습니다. 아무튼 10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너무 진지하게 평을 많이 해서 좀 분위기가 다운됐나요? 아니죠? 좋은 일이죠. 수상자분들 10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가면 돼요. 이제부터 바꾸면 되고 이제부터 더 공부하면 되고 예. 이대로 쭉 발전하시면 돼요. 입선하신 10분께는 요거 청년공모전 수상작품집 요거 한 권씩 다 보내드릴게요.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권씩. 자,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길어요, 영상이. 길면 여러분들 또 보기 힘드니까. 다음 시간에 시 콘테스트 심사 발표 2부 순서 다음 시간에 장려상 5분, 우수상 3분, 최우수상이 원래 1분이에요. 근데 공동 수상이에요. 2분이에요. 그 다음에 대상 1분. 그렇게 다음 시간에 스피드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